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초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수도 서울까지 빼앗긴 국군. 하지만 김홍일 장군이 무너진 국군을 수습하며 한강에서 방어전을 전개합니다. 그 사이 6월 29일 수원 비행장에 도착해 전선을 시찰한 메가더는 미군 2개 사단만 있으면 북한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해 미 합동참모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전투에서 김홍일 장군은 북한군의 진격을 6일간이나 막아냈고, 이것은 미군이 자신들이 참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던 3일의 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벌어준 이 귀중한 시간 덕분에 전쟁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전 직후인 6월 25일부터 북한군의 전면 남침 소식을 장면 주 미 대사를 통해 미국 국무성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여는데요.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를 통해 인정된 정통 정부였기 때문에 미국은 처음부터 유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만의 인식이 아니었는지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당시 유엔 사무총장 트리그베 리는 유엔 헌장 위반이야 라고 소리치며 한국의 평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열린 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해 북한군의 즉각 철퇴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의 배후를 소련이라고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유엔 주재 대표 그로스 대리대사는 소련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고, 미국은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소련 정부의 요청에 북한이 침략 행위를 멈추도록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말했죠. 물론 소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소련의 비협조로 북한의 침략 전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6월 27일 유엔 안보리에 모든 유엔 가입국을 대상으로 결의안 제83호 한국이 공산군의 무력 침략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제안하는데 찬성 7, 반대 1, 불참 2로 가결됩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의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해군과 공군을 파견했고, 29일엔 영국과 네덜란드 해군이 출동했으며 30일까지 총 32개국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결의했습니다. 7월 7일엔 영국과 프랑스가 유엔군 총사령부 설치를 공동 제안해 안보리에서 가결되었는데 그 관할권을 미국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강 방어선 시찰을 오게 된 메가더가 앞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상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절대 통과되지 않습니다. 상임이사국엔 소련이 있는데 왜 소련은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항하는 결의안을 막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소련은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자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해야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상임이사국과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1950년 1월 13일 중국 공산당의 유엔 가입 시도가 거부되자 소련은 유엔 안보리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소련이 가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아 결의가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엔 소련 붕괴 이후 기밀 해제된 자료들이 연구되면서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련이 유엔군 결성과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인데요. 당시 중국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덩치는 소련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마오쩌둥 또한 스탈린에게 순종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길들이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이도록 유도했고, 동시에 미국과 제1세계가 한반도에 집중하며 그들의 국력을 낭비하는 동안 동구권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는 해석입니다. 즉 한국전쟁 장기화 그 자체가 소련에게 너무나 큰 이득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각국이 어떤 계산을 했건 간에 최초의 유엔군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은 7월 7일 도쿄에 유엔군 총사령부를 설치했고 메가더를 총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7월 14일엔 유엔기가 메가더 장군에게 전달됐는데, 같은 날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지휘를 유엔군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편입시키겠다는 공식 서한을 메가더에게 전했고, 메가더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엔군의 첫 목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군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까지 총 16개국이 파견한 군대 34만 227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영국과 함께 제1세계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대대 규모의 병력만을 파병했는데 당시 불안정한 국내 정세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세와 반전 여론이 존재했죠. 대신 지휘관은 예비 여기던 2차 대전 영웅 몽클라르 장군이 프랑스의 명예를 위해 자원했습니다.
다만 대대급 지휘관의 계급이 장군일 수 없기 때문에 중장이던 몽클라르 장군의 계급을 일시적으로 중령으로 강등한 뒤 파견했습니다. 몽클라르 장군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이에 유엔군에선 장군으로 부르며 대우했습니다. 이외에도 갈리폴리 전투, 터키 독립전쟁 등에서 쟁쟁한 활약을 한 전쟁 영웅 타흐신 야지즈 준장을 파견한 터키, 자신의 근위대를 파견한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1세, 게릴라 전투에 능숙해 산악이 많은 한국에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콜롬비아 대대 등 각국은 나름 엄선한 정예병을 파병했습니다. 6월 27일 미 육군 장관 페이스는 메가더에게 북한의 군사력을 일소하기 위해 공군과 해군은 38선 이남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30일엔 38선 이북에서도 군사작전을 허용하며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상군 참전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했기에 그때까지 국군과 유엔군은 지연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상황은 급박하지만 많지 않은 전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활이 걸린 지역에 한개 연대 전투단을 먼저 보내고 미군 2개 사단만 있으면 한국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군의 붕괴와 한국의 조기 패전을 막기 위해 찰스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미 제24사단 21연대 1대대가 한개 포병대와 함께 급파됩니다.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스미스 특임대는 대전의 미 24사단장 딘 소장의 작전에 따라 5일 오전 3시 오산 최북단에 있는 중미령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후방 1.8km 지점에 105mm 포병진지를 선정했는데 중미령엔 4일부터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곧 4시간 뒤인 07시경 북한군 전차 8대가 수원에서 남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북한군 전차가 계속해서 남하해 방어진지 1.8km 지점에 도달하자 스미스 중령은 포병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차에 특별한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북한군 전차는 빠른 속도로 특임대의 방어진지를 향해 접근했죠. 이어서 스미스 특임대는 75mm 무반동 총과 2.36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명중시켰는데 적의 T-34 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 전차대는 그대로 국도를 따라 스미스 부대의 방어진지를 돌파했고 포병대대가 로켓포로 측면을 공격해 전차 2대를 멈추게 하는데 성공했으나 나머지 33대의 전차는 스미스 부대를 무시하고 오산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10시경엔 적 전차가 후방으로 지나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압도적인 숫자의 북한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미스 특임대는 맹렬하게 항전했지만 근접 항공 지원도 포병 화력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탄약은 부족한 데다 후방이 차단되어 증원이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본부와의 연락까지 원활하지 않자 14시 30분경 철수를 시작합니다. 스미스 특임대 약 540여 명은 북한군 제105 전차사단, 107 전차연대, 4사단, 16연대, 18연대, 도합 약 5천여 명을 상대로 6시간 15분가량의 지연전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사상자 181명이 발생했으며 북한군은 전차 6대를 손실하고 사상자 127명이 발생했습니다. 후일 메가더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들이 6시간 만에 패했을지언정 전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북한군의 주력은 스미스 부대와 싸우며 미군의 참전을 확인한 이후 전열을 재정비하느라 10일이 넘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투 성과와는 별개로 메가더의 오판을 지적했는데 메가더 이후 유엔군 사령관이 된 리즈웨이는 적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작 한 개 대대 병력을 적 사단 병력 앞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오판은 온전히 메가더의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딘 소장과 워싱턴의 미국 정치권 역시 거대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 사병들 또한 북한군은 미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한편 7월 5일 스미스 특임대가 지연전을 실시하는 동안 딘 소장은 24사단 34연대로 하여금 평택에서 안성에 이르는 방어선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34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은 5일부터 방어진지 구축과 전투 준비를 시작하는데 6일 01시경 스미스 특임대의 패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사단에선 최대한 버티되 퇴로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6일 04시 30분경엔 평택을 지키던 1대대가 전차를 앞세우고 내려오는 북한군 4사단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1대대는 4.2인치 박격포로 전차를 공격해봤으나 유의미한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며 좌우로 넓게 퍼져 내려왔는데 이에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전선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연대장 지시에 따라 9시부터 천안으로 철수했습니다.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은 안성의 3대대도 천안으로 철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딘 소장의 평택 안성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미군은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 밀려 8일엔 천안을, 12일엔 조치원을 상실했습니다. 13일엔 금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북한군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14일에 북한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이 역시 붕괴되어 미군은 전선을 대전까지 후퇴시킵니다. 북한군이 대전을 위협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7월 14일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고 16일엔 정부기구를 대구로 이동시켰습니다. 한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대전의 딘 소장에게 18일 포항으로 제1기병사단이 들어오니 20일까지 지연전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에 딘 소장은 만신창이가 된 34연대를 포함해 전투력이 소진된 예하부대를 이끌고 북한군 3사단, 4사단, 105전차사단을 상대하게 됩니다. 다행히 북한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셔먼 전차와 3.5인치 로켓포가 미국에서 공수되어 온 상태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수적 우세를 살려 한개 연대 병력을 대전 외곽 금산 방향으로 우회시키며 후방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이어서 북한군은 20일 03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하는데 이 공격으로 미 34연대 1대대와 19연대 2대대가 패퇴했고 북한군은 전면적인 시가지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포병 사격과 전차 단독 공격으로 시내를 교란했습니다. 통신두절로 전방 2개 대대 상황을 몰랐던 딘 소장은 시내로 들어온 북한군 전차 사냥에 나섰는데 이때 총 10대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분전과는 별개로 금산과 옥천에 이르는 후방을 완전히 차단한 북한군은 병력을 지속적으로 시내에 투입했습니다. 딘 소장은 악화된 전황에 15시 철수 명령을 내렸고 자신은 16시에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후퇴하는 길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24사단은 철수 도중 세천터널에서 매복 중인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고 딘 소장은 이때 실종됐다가 나중에 북한군에 생포됩니다. 대전 전투 결과 미군은 48명이 죽고 228명이 부상당했으며 874명이 실종되는 등 1150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미군은 7월 5일 오산 전투에서 시작해 20일 대전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약 15일간 100km에 이르는 공간을 적에게 넘겨주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군은 미군이 개입한 이후 하루에 10km도 진군하지 못하게 됐죠. 어쨌거나 북한군은 개전 초기부터 미군이 참전한 것에 매우 놀랐지만 지상전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미군의 전력이 별거 아니라고 여기며 진격을 이어갔습니다.